대학생이었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종종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방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 팀플을 하느라 도서관에 있기도 했죠. 낮에는 사람이 그토록 많았고 시끌벅적한 곳이었지만 저녁이 되면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하고 어두운 복도만 보였는데요. 이럴 때 홀로 복도를 걷고 있으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늦은 저녁 캠퍼스에 남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보시게 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여러분, 혹시 밤늦은 캠퍼스를 혼자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캠퍼스가 복도마다 폐광처럼 어두운 네모난 구조의 낡은 건물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이상해질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학교에 늦게 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언니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진짜로 죽은 사람이 나를 찾으러 온 것 같았어. 그건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준비하던 어느 겨울, 저희 연구실에는 여자 선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 석사과정 마지막이었고 그 시점에는 교수님 바로 밑에서 사실상 연구실을 책임지는 분이었지요. 그 언니는 저와는 달리 거의 학교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수님 일정에 따라 회의도 챙기고 실험실도 정리하고 연구과제 자료도 정리하고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11시가 되어도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 연구실이 있던 건물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정사각형, 미음자 형태로 복도끼리 연결되어 있어 한 바퀴를 돌면 마치 운동장을 도는 것처럼 순환이 가능했습니다. 그 건물은 낮에도 좀 으스스했는데 밤이면 형광등조차 어둡게 느껴졌고 복도 끝을 보면 무슨 안개 낀 것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운동에 밤에 미음자 복도를 뱅글뱅글 돌면서 걸어. 저는 웃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언니는 공부 잘하고 조용하고 늘 앉아서 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의외였습니다. 밤에 혼자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 괜찮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운동 좀 하시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건물은 밤 12시까지는 복도불이 다 켜져 있었고 중간중간 CCTV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저는 이미 집에 있었죠. 전화기 너머의 언니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울먹이듯 말했죠. 진이야, 나 지금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제발 누구 좀 불러줘. 너무 놀란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언니는 연구실에 혼자 있었는데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목소리에서 뭔가에 완전히 겁을 먹은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학교 근처 기숙사에 살던 여자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후배는 당황하면서도 연구실로 올라가겠다고 했죠. 후배가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언니는 조용히 그 좁은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말없이 멀리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후배는 언니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멍한 눈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죠. 후배는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다리를 흔들고 거의 울먹이면서 그만해요, 진짜 무서워요 라고 말하자 그제야 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너 여기서 뭐해? 그 표정은 정말 무언가에 홀렸다가 돌아온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언니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고 후배도 너무 놀라서 같이 울며 연구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언니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손을 떨면서 계속 눈물을 닦았고 후배는 어쩔 줄 몰라 같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두 사람과 통화가 되었고 셋이 함께 근처 소주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니는 천천히 그날 겪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후배는 옆에서 말없이 눈치만 보고 있었고 소주병 하나를 앞에 두고 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있었어. 교수님 퇴근하시고 나 혼자 연구실에 남았고 채점도 하고 출력물도 정리하고. 언니는 평소보다 좀 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40분쯤이었고 오늘도 좀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따라 몰아서 일을 하느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몸이 좀 뻐근해서 복도라도 돌자 싶었다는 겁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복도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대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약간 무섭긴 했지만 그리 낯설진 않았다 합니다. 이제는 이 복도를 밤에 걷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죠. 걸었어. 그냥 빠르게 걷는 정도? 땀날 정도까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다리가 가벼운 거야.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늘 그렇듯 중간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모퉁이를 돌고 창문 옆을 지나며 그냥 똑같은 회전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회색 패딩을 입은 덩치 큰 남자. 키가 꽤 크고 등을 약간 굽힌 채 무겁게 발을 옮기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연구실 사람인가 싶었어.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언니는 별 의심 없이 그 남자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워낙 길고 또 그 건물 구조 특성상 모퉁이만 돌아도 금세 안 보이기 때문에 자주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남자가 다시 저 앞에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했어. 내가 분명히 따라 걷고 있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남자가 또 저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또 같은 자리에 남자가 서 있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는 건물이 거울처럼 보여서 그런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언니는 뭔가 무서워져서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걷기 시작했고 그 남자를 따라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묘하게 그때부터 머릿속이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한데도 뭔가 끌리는 느낌이었어. 그만 걷자, 쉬자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무조건 걷는 거야.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언니는 말 그대로 그 건물을 돌고 돌았습니다. 처음엔 5바퀴만 돌면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8바퀴, 9바퀴, 몇 바퀴를 돌았는지도 가물가물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설 때마다 저 앞에서 남자의 등이 슥 지나가는 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내가 그렇게 본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확실히 봤다는 느낌은 있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언니는 그 남자를 놓쳤습니다. 계단을 돌아서 올라가려는 순간 남자는 이미 저 멀리 다음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이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대요. 그제야 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거칠었으며 다리는 후들거렸답니다. 이마에 손을 짚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아주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작았어. 무슨 소린진 모르겠는데 단어가 끊겨있는 듯한 속삭임? 근데 그 말이 분명히 내 등 뒤에서 들리는 거야. 언니는 처음에는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인가 싶어 고개를 들고 복도로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옅게 들리고 있었대요.
절대 커지지 않고 아주 낮은 주파수의 목소리처럼 복도 어딘가에서 따라붙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상한 건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니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고 입에서는 침이 바짝 말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속삭이던 그 소리가 복도 반대편 모퉁이에서 휙 돌아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걷던 존재가 이젠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언니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숨이 차올라 의식은 희미했고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끊기듯 이어지는 중얼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언니 머릿속에 떠오른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언니는 최대한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실로 몸을 밀어넣었대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그지도 못한 채 그냥 등 뒤로 벽에 몸을 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억이 좀 흐려. 뭘 들었는지도 확신이 없는데 그 소리는 계속 내 바깥을 돌고 있었어. 복도에서 들리던 중얼거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들리더랍니다. 처음엔 몇 분에 한 번씩 쓱 하고 복도를 지나가는 느낌의 발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속삭임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의 말이었지만 단어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고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먹하게 울렸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3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그리고 1분도 되지 않아 누군가가 화장실 문 앞을 지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발소리와 말소리가 함께 겹치기 시작하더랍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었는데 점점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보고 싶다. 그냥 파편처럼 흘러들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그 말이 보고 싶다였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또 하나의 단어, 바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언니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죠.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이름이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불러내는 듯 지속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다. 복연아. 보고 싶다. 나와줘. 보고 싶다. 그 목소리는 점점 사람의 말이 아닌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낮게 읊조리듯이 시작하더니 점점 음성이 틀어지고 마치 기계가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 불규칙한 진동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게 가장 무서웠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듣다 보면 사람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언니는 몸이 굳은 채로 입도 벌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눈앞에 서 있을 것 같았대요. 그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화장실 안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벨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고마웠어.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지. 그렇게 몇 초 동안 화장실 안에는 진동하는 벨소리만 울려 퍼졌고 벨이 멈추자 이상하게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에 복도는 고요했고 그 존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 정적 속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대요. 그렇게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언니는 지금 나가지 않으면 평생 이 안에 갇힐 것 같다는 걸 온몸으로 느껴졌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렸고 살짝 당겨본 순간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제야 비틀비틀 걸어 연구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계단 옆 연구실, 언니는 무릎을 꿇듯이 걸어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연구실 문 앞에서 넘어졌을 때 등 뒤에서 너무도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대요.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바로 옆을 지나쳐 갔답니다. 언니는 거의 기어들듯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시간 감각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그저 눈을 감을 수 없어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고 했지요. 그게 후배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무려 1시간 가까이였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잠시 뒤 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꿈인지 실제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그 사람이, 아니 그 남자가 나한테 보고 싶다고 말한 건 맞아. 근데 그게 나를 본 게 아니라 누군가 찾고 있는데 그걸 나로 생각했던 거야. 대체 누구를 그렇게까지 찾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보려고,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언니는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셨고 저희끼리는 그 일에 대해서 쉬쉬했죠. 대체 그 남자는 어디서 나타난 것이며 누구를 그렇게 찾았던 것일까요? 아직도 그때 언니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걸어가던 남자가 이제는 뒤에서 쫓아오는 걸 상상하니까 진짜 무섭네요. 화장실에 숨어있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가지 않고요. 보통 이런 이야기의 경우 이 건물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귀신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걸 보니까 죽어서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간절한 게 있겠죠. 그게 원한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유야 뭐가 되었든 정작 밤새도록 건물에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인 건 확실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파과에서도 대학원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긴 사방이 귀신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오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파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파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귀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승에 남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가장 밀접한 사람은 귀신을 볼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필경사님께서 예전에 만나신 한 분의 이야기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저도 글을 읽는 내내 소름이 끼쳐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시죠. 한창 대학생 시절 기나긴 여름방학에 뭘 할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따로 도움은 받지 않고 있었던 터라 용돈을 직접 벌어야 했는데 여름방학이기도 하니 시간이 많이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었죠.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단기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용역일을 하게 되었는데 소위 막노동이라고 하는 알바를 하게 되었죠. 인력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건마다 일을 하러 가는 형태였는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불러주는 곳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거의 죽어갈 정도로 힘들고 이걸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상하차 작업을 할 때는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이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걸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당시 같은 조로 자주 마주치던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눈에 봐도 풍파를 많이 겪으신 것처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은 별로 없으셨는데 일하는 솜씨만 봐도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것 같았죠. 다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담배 태울 때만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형님께서도 저한테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작업하러 나가서 저녁에 일을 마쳤는데 형님께서 안 바쁘면 소주나 한잔하고 가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가서 이불 펴고 자고 싶었지만 사주시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녁 먹어야 하는 거 얻어먹고 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간의 경험과 스토리가 궁금한 것도 있었고요.
싸구려 삼겹살집에 들어가서 고기와 소주를 같이 시키고는 먼저 나온 소주를 빈속에 털어넣으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형님의 인생에 대해 듣는 자리가 되었죠. 저도 이 바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형님이 연세가 40세가 훌쩍 넘으신 분인데 만약 이 일을 계속하신 거라면 최소 하청작업반의 팀장급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뛰어드셨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죠. 역시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직업을 넘나드셨고 반평생을 일만 하며 살다가 결국 이곳까지 왔다고 표현하시더군요. 휴대폰 대리점, 용달, 다단계 영업, 장의사 등 직업군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처럼 저도 가장 궁금했던 건 장의사였습니다. 뜬금없이 장의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거니와 장의사라는 직업은 주변에도 만나보기 어려우니 그 일을 하게 된 연유부터 여쭈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동네 형님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장의사 일을 하고 계셨고 급하게 돈 벌 방법을 찾다가 이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옆에서 돕는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멘탈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황이었고 당시 사업비 때문에 이혼을 하긴 했지만 생활비를 전처에게 보내줘야 됐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돈을 벌게 되면 압류가 되니까 선배를 통해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나름 신경을 써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답니다.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약간 꺼림칙한 기분은 들었어도 뭘 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 걱정되지는 않았답니다. 처음 시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6개월간 그 일을 하면서 크게 불편했던 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시체 썩는 냄새가 일을 그만두고 한참이 흘러도 여전히 코끝에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을 왜 6개월만 하고 그만두신 거냐고 물으니까 소주 2잔을 연거푸 삼키시고는 말씀하셨죠. 너 죽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시체를 닦으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죽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죽은 시체를 본다는 게 힘들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 생각과는 한참 달랐죠. 선배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염을 하다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 하더래요. 형님도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같이 겪는 걸 텐데 선배 말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죠.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님만 뭔가 이상한 걸 보고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5개월이 훌쩍 넘었을 때 사무실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까 산에서 발견된 시체를 인계하는 작업문이었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긴 했는데 일단 선배와 같이 갔답니다. 워낙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발견된 시체였는데 어찌나 오래되었는지 살짝만 건드려도 구더기가 밑으로 우수수 떨어질 정도였다고 하고요. 갑자기 너무 혐오스러운 묘사가 나오긴 하지만 형님 말로는 시체를 살살 만져야 할 정도로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 높진 않았지만 밑으로 이동하기까지 수시간이 걸릴 정도였대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연고도 없고 타살한 적도 없어서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죠. 염을 마치고 시체를 입관한 다음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답니다. 늦은 저녁에 일이 끝난 만큼 혼자서 대충 술이라도 한잔하려고 사무실을 나섰죠. 가게 앞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문득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분명 낮에만 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놓고 왔다면 사무실 밖에 없었죠.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안쪽을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지갑을 집어들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안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분명 안치소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뭔가 세게 내려치는 것 같은 소리였대요. 선배가 아직 집에 안 갔나 생각도 들었지만 불은 다 꺼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수상하긴 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안치소 문을 열려고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쾅 하던 소리가 점차 빈도가 높아지면서 쾅쾅쾅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참을 밖에서 듣고만 있을 정도로 섬뜩했는데 분명 관의 못을 박는 소리는 아닌 것 같더랍니다. 그냥 나갈까 고민하다가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순 없어서 용기를 내서 안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관 위에 사람이 있더랍니다. 관 위에 서서는 마치 무당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는 없었답니다.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고 너무 놀라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눈을 아래로 내리깔면서 본인을 보고 춤을 추더라는 거죠. 그리고 뛰는 소리에 맞춰 아까 들었던 쾅쾅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사무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혹시나 뒤에 쫓아올까 보고 기어가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오줌이 나올 정도였대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야 찬바람이 부니까 그나마 정신을 차렸는데 곧바로 선배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죠. 형님은 그 귀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선배 반응이 더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웬 미친놈이 관이에서 뛴다고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못 가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를 꽥 지르더래요. 뭔 말도 못할 정도로 거기서 나오라는 말만 하니까 형님도 당황해서는 급하게 다시 가려고 했던 식당으로 가셨대요. 문도 못 잠그고 나왔지만 도저히 돌아갈 용기도 안 나고 계속 그 춤추는 모습이 눈앞에 맴돌아서 소주로 벽나발을 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선배가 식당으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선배가 그 정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랍니다. 장의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걸 보면 말하라고 했던 거였죠.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가위 눌림에서 시신이 보인다거나 시신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이죠. 억울한 원혼들이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도는 것인데 망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경건히 인사를 하고 염을 지속하면 되는데 문제는 형님이 보신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망자를 보면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거죠. 한이 있거나 억울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쳐버린 귀신이라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일단 내일 장례식이니까 시신을 옮기고 나서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 하고는 더 이상 말도 못했고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본 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정도로 얼떨떨하더랍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서 계속 취하라고 술만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술을 때려 부었는데 역시나 밤새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 옆에서 바르르 떨면서 발작하듯 움직이는데 한 번 깨어나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도 여전히 꿈이 반복되더랍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날이 밝자마자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이거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는 그만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에 있는 고기도 잘 못 먹을 정도로 이입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 생각으로는 아마 그 자살한 무연고자가 아닐까 한다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관 위에서 춤을 췄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무서운 귀신의 종류라고 알려져 있던데 아마 그곳에서 계속 일을 했다면 저랑 만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금씩 공포 이야기에 나오는 게 춤추는 귀신입니다. 저도 몇 번 다루긴 했는데 귀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종류라고 알려져 있는 게 맞고 원한이 너무 커서 무속인들조차 다루기 어렵다고 하죠. 이야기에 따르면 원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거나 퇴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형님보다는 저는 그 선배분이 어떻게 되셨는지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내용에는 없긴 하던데 결국 남은 사람도 위험한 상황이긴 해서 걱정되긴 하네요. 워낙 오래 일을 하신 분이니까 잘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귀신이 존재한다면 귀신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귀신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키거나 어디에 달라붙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이로운 일을 가능케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연매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아이의 지독한 한을 무당의 실력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인간이 귀신을 조종하고 심지어 이것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다소 기이하면서도 섬뜩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이야기를 찾아 방방곡곡을 찾아 떠나는 작가입니다. 그간 제가 들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투고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나름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작가가 되겠다면서 지망생을 자처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주워 모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데 미쳐 있었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소재 수집이 목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은 저 스스로의 재미를 만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고할 내용은 차마 어디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혼자 경상남도를 떠돌던 중 진해에 머물던 날 길을 걷다 고물상에 들러 그 이야기를 들었던 참으로 기이한 날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귀신 이야기를 듣겠다고 무작정 고물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고물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연을 가진 물건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특히 제가 당시 알고 있던 고물상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싸게 사들이고 이를 다시 팔거나 부품을 쪼개 재료로 파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업장이나 간판은 고물상이 맞는데 얼핏 안쪽을 자세히 보니 가게처럼 꾸며서 물건들을 팔고 있는 게 보여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철제로 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낡은 물건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죠. 그리고 밖에서 봤던 것과 달리 화려한 물건들부터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유물처럼 보이는 물건들도 정갈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러보고 있으니 연로한 할아버지께서 나오실 거라는 기대와 달리 안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대개 정보를 구하고 시간을 빼앗는 게 기본값이다 보니 최대한 환한 웃음과 멋쩍은 말투로 뭐 좀 여쭤보고 싶어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을지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며 손사래를 치고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주소 잘못 찾아왔고 그런 거 말해줄 시간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반응은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지라 조금 의아하면서도 괜한 호기심과 오기가 발동해 더욱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시는지와 그간 봐왔던 이야기만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 정없이 쫓지 마셔라. 원하신다면 소정의 사례도 할 수 있다고 역으로 제안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역정을 내시며 절대로 말할 일이 없다고 하시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뭐라도 숨기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날은 가게에서 나왔지만 거의 3일가량을 매일 아침 점심으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작가 지망생이고 어디 대학을 다니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걸하듯 말했습니다. 결국은 시간을 내어주시기로 승낙을 받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제가 불쌍하거나 집요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를 끝내고 나서도 느낀 거지만 본인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아주머니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빈다고 하셨는데 오후 2시쯤 가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30분 전부터 가게에 도착해 둘러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으니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고 불이 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생각보다 넓었고 그 안에도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더군요. 문제는 제가 들을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라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리에 앉자마자 물건들의 깃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냐며 옆에 진열되어 있던 오래된 목걸이를 가리키며 저게 어떤 목걸이로 보이냐고 묻더군요. 빛바랜 금빛이 돌고 있어서 좀 오래되어 보이지만 비싼 것 같다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 목걸이는 손각시를 얹혀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라고 짧게 답하니 살인을 저지르고 목을 매달아 죽은 여자가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웠는데 그럼 귀신이 붙어있다는 말이냐고 물으니 술술 말씀하셨죠. 사람을 죽인 귀신이 너무나도 독해 주변에 악한 것들이 다가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건 값이 비싸긴 해도 액을 맞고자 하는 고위층이나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물건이라고 덧붙이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를 두고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조금 어이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더군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그릇같이 생긴 항아리는 뭐가 붙었냐고 하니 그것 또한 사람을 죽인 남자가 얹혀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게 얹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흡사 귀신을 물건에 올려놓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직접 귀신을 물건에 깃들게 했고 마치 물건을 공수해오는 것처럼 귀신을 가져오는 것 같았죠. 이외에도 다른 물건들을 보여주시며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객사한 아이 귀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한 귀신 등 별의별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이 낡고 해진 집신이었는데 거기는 남도에서도 유명한 부당이 얹혔다고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세 가지였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귀신을 물건에 옮기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매매가 되는지였습니다. 조금 난해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귀신을 옮기는 방법은 실제 그 귀신을 찾아가 의식을 통해 물건으로 옮깁니다. 가령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한 원기가 있다면 죽은 장소로 가서 의식을 진행하고 물건에 깃드는 순간 작은 부적으로 밀봉한 후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물건들을 보니 꼭 어디 한 구석에 작은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노란색 부적이 아닌 손바닥보다 작고 흰색의 부적이었죠. 망자가 살아생전 가졌던 가치관, 의식이나 행했던 행동 등에 따라 효험이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무릇 귀신은 온전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한으로서 자리에 남고 그 한이 강력하면 산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죽게 된 원인, 배경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앞서 말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의 원혼은 그때의 악한 감정을 물건에 담는 것이고 사악함만이 남아있어 이보다 더 악한 귀신이 아니라면 접근이 어려운 거죠. 별의별 귀신들의 사연이 있었지만 심지어 아이를 갖지 못해 죽은 며느리나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죽은 산모의 영혼을 옮기는 물건도 있었으며 이는 정반대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런 물건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셨습니다. 우선 망자가 잘 얹혀지는 물건들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 물건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닌 영혼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영혼을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물건들로 얹히는 것인데 이는 집신, 항아리, 인형 등 대부분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목걸이나 반지처럼 장신구들은 착용이 가능했죠. 효과가 있냐는 말에는 딱히 대단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부 같은 걸 가져와서 쭉 나열된 번호를 보여주며 여기 연예인이 몇 명이고 정치인,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셨죠. 다만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계약을 하는데 발설을 하지 말라는 식의 금지 조항은 없고 환불은 절대로 불가하며 사람의 해를 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이 가장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으며 거지에서 왕으로 신분을 바꾼다고 표현했던 물건은 억대를 호가하는데 감히 사기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부작용이라 함은 단 8글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영적인 것을 소유하자고 한다면 인간 세상에서 주고받는 현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값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보통은 명줄이라고 하더군요. 추가로 물건마다 깃든 망자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죽은 자의 원혼을 물건에 얹어 판매를 한다는 어디 전설이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대인 지금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널리 광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름아름 예약제로만 판매를 진행하고요.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귀신을 사고 파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어서 오랜 기간 나름의 전통을 이어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이야기는 진전도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며칠 더 머물면서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괜히 섬뜩해서 삥 돌아가며 최대한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 생활을 하면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해왔지만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느 한 가정에서 귀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을 사고 파는 행위는 실제로 동아시아권에서 많이들 기록이 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죽은 이의 시체를 영원히 잠들지 못하게 하여 귀신으로 부리는 주술이 있는데요. 눈꺼풀을 모두 제거해서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여 저승으로 보내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신적인 것에 기대어 사는 관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점을 보거나 기도를 하고 미신을 믿는 행위들 모두 이에 속하겠죠. 또 이번 이야기에서 보신 귀신을 사는 것조차도 인간이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미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회 각 계층에서 이용한다고 하니까 소름 끼치긴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랜만에 군대 괴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군대 괴담하면은 보통 외진 초소나 탄약고에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인데 이번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군인들이 오가는 군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군 병원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시죠. 저는 일반 병사들과 달리 강원도에 위치한 군 병원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시 군 병원은 당직 근무를 병원 건물에 있는 지휘통제실을 중심으로 당직 부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당직 부관, 위병소장이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중 저는 당직 부관의 일을 맡아서 야간에 근무를 했죠. 그때 제가 상병이 막 꺾였을 시기였으며 그날도 어김없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정도가 되니 행정실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보통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뭔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당직 사관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제가 장난 전화를 했다는 건데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령님이랑 롤챔스 재방송 보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뭔 거짓말을 하냐고 저한테 계속 화를 내더군요. 결국 당직 사령님이 전화를 받아서 진짜 방송 보고 있었다고 대신 말해줬는데 한동안 수화기만 들고 있다가 점점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는 저한테 열쇠를 달라고 하는데 다름 아닌 영안실, 장례식장 건물 열쇠, 그리고 정문 열쇠를 달라고 하더군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것 같아서 일단 열쇠를 찾아서 줬는데 여기서 꼼짝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그대로 혼자 방을 나섰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 병원도 엄연히 병원이기 때문에 여느 병원들처럼 장례식장, 영안실, 시체보관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같은 건물이 아니라 별도 지어진 건물에 떨어져 있죠. 사령님이 나가고 나서 저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행정실 당직 부관에게 전화를 넣었는데 당시 행정실에는 제 한 달 후임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제가 오밤중에 뭔 난리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오기 30분 정도 전부터 행정실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처음 받아보니 바람 부는 소리와 치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없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대요. 전화를 끊으면 조금 뒤에 다시 똑같은 전화가 걸려오고 또 끊으면 전화가 오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당직 사관이 열이 받아서 누가 장난 전화하는 건 줄 알고 통신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내선 로그를 까봤을 때 걸려온 위치가 영안실이었답니다. 일단 영안실에서 전화가 온 건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더랍니다. 새벽 2시를 훌쩍 넘은 상황에 일반 병사들은 죄다 자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 시간에 영안실에 기어들어가 장난 전화를 할 놈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순찰을 하고 돌아다니는 당직부관인 저한테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냈던 거였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게 당직부관은 병원 본관 건물만 순찰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거기 가고 싶어도 영안실 건물은 체인으로 둘둘 감아놔서 사실상 갈 수 없고 담을 넘어간다고 해도 영안실 문도 잠겨서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날 영안실에도 내선 전화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후임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사관이 괜히 생사람 잡는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씩씩대면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내 당직 사령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돌아왔더군요. 저는 절대 장난 전화 안 했다고 그냥 그쪽이 잘못 오해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려다가 사령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은 이미 질려 있었죠. 열쇠를 주길래 함에 넣어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다시 물어보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는 당직이 끝날 때까지 천장만 가만히 보고 있더군요. 남은 시간 내내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정보 장교가 오자마자 이때라는 듯 칼같이 퇴근해버렸죠. 결국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듣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는데 저랑 통화했던 후임이 와서는 오늘 이야기 들었냐고 대뜸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은 이야기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직 사관이랑 당직 사령이 만나서 아까 걸려온 장난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당연히 당직 사령은 제가 장난 전화를 한 거라고 따졌는데 진짜로 순찰이 끝난 12시부터 둘이서 롤챔스 본다고 지통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전화 건 것도 없다고 제 실드를 쳐줬다는 거죠. 정 그러시면 같이 가서 장례식장이랑 시체보관소 건물을 확인해보자고 했답니다. 당연하게도 정문 문부터 시작해 건물 입구문, 영화실 문까지 죄다 잠겨있더랍니다. 부랴부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주변을 봤을 때 사람이 오간 흔적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영화실 문을 따고 들어가니 내선 전화에 전화선이 뽑혀있더랍니다. 확실히 영화실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로그가 나온 걸 두 눈으로 봤는데 애초에 전화선이 끊어져 있다는 걸 보고 한참을 둘이서 그것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 사령이나 사관 둘 다 문도 제대로 못 잠그고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사령이나 제 후임이나 혹시 또 전화가 오면 어쩌나 하고는 남은 시간 내내 떨었다고 하고요. 저야 직접적으로 그걸 보고 들은 사람도 아니라 무섭다고 하고는 넘어갔지만 후임 놈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당직 내려놓고 다시 위병소 근무로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없었지만 사령이나 사관 모두 한동안 말이 없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껏 수백 편의 군대 괴담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실제로 장난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장난 전화라고 말하지만 분명 전화가 걸려오면 안 되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걸려오거나 안 쓴 지 오래된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곳은 몰라도 영안실에서 전화가 온 거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섭겠죠. 차라리 빈방이면 몰라도 시체를 보관하는 곳이니 그 전화 받고 꿀보직 때려쳤다는 말이 당연히 이해되네요. 근데 만약 전화를 받았을 때 바람 소리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가 들렸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니까 더 무섭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건장한 남자 대부분은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지역에 부대가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민간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구역에 있죠. 부대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탄약고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탄약이나 포탄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군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초를 서거나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 괴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설이 바로 이 탄약고이기도 하죠. 최근 공포학과 학생분이 친구들에게 들은 탄약고 괴담을 투고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 역시나 군대 괴담은 언제 봐도 재밌네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군부대 안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군인의 숫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넓은 지역을 경계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밤에는 경계 근무자들의 이동 경로나 CCTV가 감시하는 구역에만 최소한의 불빛을 배치해두는 게 보통인데요. 제 친구가 있던 부대는 근무 교대를 하고 막사로 복귀하는 길에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와야 했답니다. 탄약고 옆에 일자로 된 가로등 라인을 순찰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끝에 나오는 합류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왔던 길로 빠져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죠. 가로등 라인 마지막에는 꽤나 오래된 나무 가로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봐도 오래되었지만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서 색깔 말고는 문제가 없었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오래되었지만 굳이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문제의 사건이 있던 날, 제 친구는 모두가 기피하는 새벽 4시에 근무 투입이라 표정을 구기며 근무 준비를 하고 후임과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그 시간대에 거기 계시면 안 될 높으신 분들이 모여 있었고 어수선하더래요. 그들이 모여있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기존에는 나무 가로등 근처에서 귀신을 봤다는 보고는 종종 있긴 했지만 귀신이 막 위협을 하거나 하진 않다 보니까 대단한 문제처럼 취급되진 않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문제가 있던 날도 근무자들은 늘 하던 대로 이상 유무 없음에 체크를 하며 복귀를 하고 있었대요. 가로등 간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서 계속 어둠을 뚫으며 차례차례 이동하는 느낌인데 마지막 나무 가로등 바로 직전의 가로등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무 가로등 아래에서 멀리서 봐도 확실한 사람 실루엣이 보였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가 긴 여성처럼 보였고 아주 미세하게 흔들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가로등 빛을 받고 있었죠. 사수와 부사수 모두 그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서 상황실에 바로 보고했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당직사관으로부터 자신과 상황병들의 눈에도 CCTV에 그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대답이 돌아오더랍니다. 이 때문에 겁에 질려서는 왔던 길을 전속력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복귀는 안 하고 뛰어서 되돌아오는 근무자들을 본 2시 근무자들은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2시 근무자들 또한 쌍안경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무언가를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2시 근무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당직사관에게 호소했지만 당직사관이 중대장들을 불러 상황을 확인시킨 후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 야밤에 그대로 대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상황실에 온 대대장 또한 해당 귀신의 존재를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음날 바로 탄약고 자체를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해당 탄약고는 구탄약고라 불리며 순찰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동시에 폐쇄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도 탄약고 근무지에서 생긴 일인데요. 이 친구의 중대장은 좋게 말하면 참군인,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라고 불리는 병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종류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군생활을 하던 시기에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모두 터졌던지라 군에서는 대격변이 잦았고 이 친구의 부대도 이 변화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병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에 공감한다는 취지인지 뭔지는 몰라도 간부들이 근무에 투입되었던 시기가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재수없게도 상병 말에 중대장과 새벽 근무에 투입되었고 불편하고 따분한 시간에 더불어 밖에 비까지 내렸다 보니 기분이 바닥을 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무에 투입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중대장이 탄약고 근처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숨는 걸 보았다며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통실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탄약고 쪽으로 내려갔답니다. 제 친구는 중대장이 있던 위치에서 중대장이 탄약고로 내려가는 걸 보고 있었죠. 그런데 탄약고로 둘러보던 중대장이 벽 뒤쪽으로 총구를 겨누고는 한참을 서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고 지통실에 서둘러 보고 후 중대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대요. 가까이 가보니 중대장은 사색이 되어 멍하니 서 있었는데 총구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경직된 중대장을 잘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다시 초소로 복귀했답니다. 그리고 중대장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물어보니 한참을 뜸을 들이던 중대장은 귀신을 봤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장이 워낙 깐깐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입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에는 누가 봐도 무당 같은 여자 무당 한 분과 우리 또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무당이 방문했고 대대장실에 주임원사님과 중대장을 불러놓고 5명이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문제의 탄약고 쪽으로 이동을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탄약고 옆에 있던 산에 올라서 또 한참을 얘기하다가 시내에서 사온 음식들로 간소하게 상을 차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간부들은 자연스럽게 근무 투입에서 제외되었고 제 친구도 병장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진상이 궁금하여 자애로웠던 주임원사님께 사건을 물어 진상을 들을 수 있었죠. 탄약고 옆에는 절벽처럼 가파른 작은 돌산이 있었고 연구자가 없는 오래된 무덤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장마철에 산의 흙이 물을 타고 탄약고 쪽으로 쏟아져 순찰로가 훼손되곤 했습니다. 이에 해당 중대장이 병사들을 일부 차출하였고 그 근처에 뚝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탄약고 근처에서 사람 실루엣을 보았다는 근무자들이 많아졌는데 상황실 CCTV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문제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해당 중대장도 병사들이 정신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며 육체와 정신이 강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도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문제의 그날 중대장은 병사들이 멀리서 보았다는 귀신을 눈앞에서 마주하였고 귀신을 만났음에도 자기가 말한 대로 침착하게 대처를 했지만 귀신이 너도 명월산에 묻어줄까?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얼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귀신이 언급한 산이 중대장님의 조상님들과 함께 최근 중대장의 아버지께서도 영면에 드신 선산이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제 친구가 내려와서 몸을 흔들어주기 전까지 몸이 굳은 상태로 귀신과의 원치 않던 아이 컨택을 지속하다가 눈을 깜빡이니까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 바로 주임원사님께 모든 정황을 말씀드리며 상담을 했고 주임원사님께서는 이 인간이 이럴 정도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파악하여 바로 대대장님께 보고 후 무당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부대에 와서 정황을 들은 무당이 탄약고에 가보니 무덤의 주인이 화가 난 것이 맞다고 했고 제사를 지내어 무덤의 주인을 달래고 뚝의 위치를 무덤 근처가 아닌 더 위쪽으로 옮기면서 일단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중대장이 종종 악몽을 꾸어 무당에게 몇 번은 더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난 후 중대장은 말끔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제 친구가 전역을 할 때쯤에는 많이 유연한 사람이 되어 오컬트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병사들의 말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조금은 섬세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간 근무로 설 때가 짜증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야 하거든요. 게다가 어딜 봐도 새까맣기만 하고 주변에서는 동물 울음소리도 들리니 굳이 귀신의 집 안 가도 될 정도로 섬뜩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고민하는 게 도대체 왜 탄약고에는 귀신이 많은 걸까입니다. 탄약고 안에 귀신이 있다는 설도 많고 그 주변에서 귀신을 봤다는 설도 많으니까요. 혹시 우리 공포학과 학생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